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 최대 우범국이자 무려 52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을 이어온 국가. 그런데 가장 살벌한 내전을 이어가던 콜롬비아가 내전 당시 한국이 폐기 처분한 전투함을 가져가 재미를 보더니 최근에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구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 콜롬비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예부터 시는 콜롬비아를 너무 아름답게 빚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악인들을 내렸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죠. 안데스 산맥, 아마존 정글, 태평양, 카리브해라는 세계 최고의 자연 경관을 모조리 몰아줬지만 콜롬비아에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나르코스라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콜롬비아 최대 범죄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을 창시한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유통량의 70%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그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만 경찰의 총에 맞아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인간에 대한 저주가 내렸을지는 몰라도 자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니까요. 중남미에 매장된 석탄의 48%를 가진 최대 석탄 보유국이면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역시 중남미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 보유국입니다. 중남미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5%가 매장되어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150건 이상의 광구가 끊임없이 탐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석유가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매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에 묘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콜롬비아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석유를 대한민국에게만큼은 직접 배송해주기로 한 것이죠. 원래 석유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개인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최대 목적은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해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윤 극대화에 있죠. 이에 석유 시장에서는 대형 중개인들이 저렴하게 석유를 잔뜩 사들인 뒤 쟁여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점매석 행위가 빈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석유를 사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국영 에코페트롤 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게는 석유를 직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까지 해주었죠. 작년 말 에코페트롤사는 콜롬비아 북부 COVENAS 항을 출발해 무려 46일간의 항해 끝에 충남 서산의 대산석 유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한국과 석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중개인의 손을 빌어 수출했으나 이제 한국에게는 판매 계약부터 수송까지 전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코페트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장 규모가 미국이 90%를 아시아는 고작 8%에 그쳤으나 이제는 아시아 시장이 49%로 미국 시장을 앞서면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도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소비국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에게만 46일이라는 긴 바닷길을 건너와 특별히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평범치 않은 관계 덕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와 한국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1953년 7월 콜롬비아의 한 병사가 군용백 하나를 마치 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하는 채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용백에는 9살 한국 남자아이가 쭈그린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윤우철 전쟁과였습니다. 배에는 군인만 오르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아이를 콜롬비아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그는 결국 군용백에 아이를 담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아우렐리오 가yon. 한국 전쟁에 보병으로 참전했던 가yon 상사는 지난 1964년 4월 2일 콜롬비아의 에스펙타도르 일간지에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삶과 죽음의 전투 현장을 누비던 그는 우연히 막사 쓰레기장 옆에서 부모 잃은 아이를 발견했고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특했던 아이는 콜롬비아 병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아이는 가yon 상사에게 콜롬비아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어린 우철을 콜롬비아로 데려가기로 약속하고 군용백에 담아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가yon 상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입니다.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 콜롬비아는 해군 함정 한 척을 포함 500명의 전투병을 파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500명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무사히 북한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한국과 콜롬비아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016년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됐는데 8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기어코 성사시켰고 콜롬비아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해 끈끈한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52년 동안 쌓인 아픔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내전이 바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났으니까요. 1964년에 시작된 내전은 콜롬비아 정부, 중군사 조직, 범죄 조직, 좌익 유격대가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벌였고 그 충돌은 무려 2016년까지 52년간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대치하던 콜롬비아무 장혁명군 FARC는 결국 2016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전이 격화되던 2013년 콜롬비아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에 은밀한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2011년 퇴역한 초계함 한 척을 콜롬비아에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죠. 한국은 다소 난감한 부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를 파병해준 고마운 콜롬비아에게 수리까지 마치고 완벽한 상태로 보내주기로 결정하죠. 해당 초계함은 안양함으로 1983년 12월 취역한 후 201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우리 영해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역한 직후였는데요. 해군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해 무려 9개월간 창정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2014년 7월 진해에서 콜롬비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5일 콜롬비아 바이아 말라가 해군기지에 도착했고 일주일 뒤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콜롬비아 태평양 최남단 뚜마꼬 항에서 개최된 인수식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을 포함 국방장관, 합동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주지사 등 VIP만 100여 명이 참석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안양함은 나리뇨 ARC NARINO 함으로 명명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이 콜롬비아에 퇴역함을 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척당 적어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 문양을 형상화해 전함기에 새겼죠. 콜롬비아가 한국에게 초계함을 부탁해온 것은 내전 때문입니다. 2013년 당시 콜롬비아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군과의 내전이 한참이었고 카르텔이 판치는 해양 경계까지 막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양함으로 하여금 해상 경계 임무를 맡겨 카르텔 소탕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그만큼 콜롬비아에서는 당시까지 범죄 조직 때문에 꼴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함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콜롬비아는 얼마 전에는 안양함보다 좀 더 신형 초계함을 받아갔습니다. 바로 포항급 초계함 익산함인데요. 1988년 취역한 익산함은 2018년까지 30년간 한국 영해를 지켜주다 퇴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콜롬비아에 공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이 공여한 포항급 초계함에 ARC 알미란테 토너라고 명명하고 정식으로 취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익산함 역시 안양함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카르텔을 차단하며 수색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대 시속 60km에 이르는 쾌속선답게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한국산 초계함으로 큰 재미를 받기 때문일까요? 이제 전투기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11월 2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방산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A-50 경공격기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콜롬비아까지 나라가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노후화된 경공격기 교체를 위해 1조 원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이 직접 KAI 부스로 찾아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는 최근 한국의 방한에 문재인 대통령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는데 FA50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니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물론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특이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제안을 부탁해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은근히 한국의 경공격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KAI 역시 공대공, 공대지 무장과 더불어 항속거리가 확장된 수출형 FA50을 준비해 최적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불리던 콜롬비아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는 관세가 낮아지면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콜롬비아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이제 경제 발전을 준비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늘고 있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 한국을 도와주었던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최근 중국이 한국 때문에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중국 해상 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원유가 다 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국이 원유를 다 가져가도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든 SK가 40여 년 만에 엄청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인 SK여스온이 무자원 산유국 꿈을 이뤄낸 건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여스온은 지난 2015년부터 참여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남중국해 광구에서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원유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첫 사례로 꼽힙니다. 통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달 SK여스온은 중국 국유 석유기업인 중국해양석 유집 단유한공사 CNOOC와 함께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에 있는 1703광구 내 루펑 12-3 유전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알리는 등 에너지 업계에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선전시에서 300km 떨어진 이 광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며 일일 생산량은 석유 생산 정점을 기준으로 약 29,500배럴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1%를 넘는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한 원유는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하거나 국내에도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CNOOC가 60%, SK여스온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산량을 추산하면 앞으로 SK여스온이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보통 유전 개발은 영업이익률이 연 50% 안팎으로 높은 편이어서 연간 약 2천억 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SK여스온은 2년 안에 광구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5년 SK여스온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와 관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독자적인 광구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기초탐사 작업을 바탕으로 2018년 탐사정 시추로 원유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을 통해 8년 만에 원유를 뽑아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독자 탐사 사업으로 원유 발견부터 개발, 생산까지 해낸 최초의 사례라 업계 내에서 더욱더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정유업체와 달리 자체 보유한 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여서 정제 마진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SK여스온의 유전 개발 사례가 국내 정유업계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SK여스온의 경우 40년간 축적된 자체 석유 개발 기술로 초기 탐사에서부터 이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여스온은 이번 남중국해 해상 광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유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저감 노력을 펼치며 ESG 경영 행보에도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SK여수호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발전기 배기가스 폐열 재활용, 설비 전동화 등을 생산시설에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 자회사인 SK여수호는 출범 때부터 석유개발과 친환경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우선 SK여수호는 2021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며 석유개발과 탄소 포집 저장 전문 기업으로서의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을 가속했는데요. 친환경 영역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감축을 위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지중해 영구히 저장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석유개발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1703광구의 원유 생산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딴 성과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SK여수온이 말레이시아 지역 첫 광구를 낙찰받아 광권 및 광구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석유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SK여수온은 작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레이시아 광구 입찰에 참여해 사라왁 해상에 위치한 SK427 광구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육해상의 일정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인 광권을 획득한 겁니다. 해당 계약으로 SK여수온이 확보한 SK427 광구 지분은 85%로 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운영권자가 됐습니다. 이렇듯 지난 6월 SK여수온은 나머지 15%의 지분을 보유한 페트로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광구 탐사에 들어갔는데요. 석유 개발 사업이 보통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SK여수온의 말레이시아 광구 개발의 관전 포인트 역시 주변 석유 매장량과 천의 수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곳에서 석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광구에서도 석유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27 광구는 사라왁 천해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2020년 한 해에만 18억 배럴에 달하는 규모의 매장량이 확인됐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주요 매장지는 말레이반도 2곳, 사라왁 1곳, 사바 3곳 등 총 6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개발의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석유 개발 사례가 있어 전 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여수온은 2025년에 베트남 남부 쿠오롱 분지의 1505 광구 원유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전 개발을 위해 현재 SK여수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던 건 앞서 2007년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정부와 블록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당시 SK는 베트남 1505블록을 탐사하던 중 원유를 발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SK여수온의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때를 이은 엄청나게 값진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이 무자원 산유국 프로젝트를 내걸며 SK그룹은 1983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과거 당찬 포부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광구 개발에 참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지만 SK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SK여수온은 8개 국가에서 10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10개 광구의 생산량은 1일 약 5만 2천 배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대한민국도 원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실제 경험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동안 잊혀졌던 7광구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7광구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으로 제주도 남단 약 8만 2천 km 면적의 마른 목골 해저 대지를 의미합니다. 미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남한 전체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활한 해저 대지에는 최대 약 1,000억 배럴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의 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산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 매장량이
각각 약 800억 배럴, 약 390억 배럴 수준으로 추산된 것과 비교하면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난 1970년 6월 박정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라는 법안을 공포했는데요. 법으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인근의 해역을 여러 개의 광구로 구분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고 자원을 확보할 거라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는 대륙붕이 이어지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른 건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 인근 총 9개 광구는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제주도 남단의 제7광구는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곳으로 추산되면서 우리나라에게 자원 선진국의 꿈을 꾸게 했는데요. 그러나 7광구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과 지속되는 분쟁과 해당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부재가 우리나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74년 일본과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해 7광구 지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50년간 영유권 문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은 1978년부터 발효됐는데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여기에 손을 뗐지만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몇 년 뒤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되는데 3년 전인 2025년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과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8년 협약이 종료되면 그때 돼서 일본이 억지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 감안하면 7광구 개발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일본 말고도 중국도 7광구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이 가세하기 전에 일본과 결판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겁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해상 유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만큼 중국의 심해 시추어린 움직임이 7광구에까지 손을 뻗치게 만들지 않도록 서둘러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제 과거에 달리 우리의 것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외교력과 더불어 뛰어난 자원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IT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를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EKERWAN은 아이폰 15 프로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강 30분 만에 48.1도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화를 8에서 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1시에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에서 제작한 A17 프로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IT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IT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프로와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를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부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근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1M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에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 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고 TSMC가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nm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의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AP에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를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은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nm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3nm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서 걷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게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 TSMC에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라,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를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해서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로서는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산업용수는 필수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대량의 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초순수 1톤을 만들려면 그 2배인 2톤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대만은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던 것인데 일본에서 똑같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이 56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자 TSMC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TSMC는 급수차를 이용해 저수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지역의 댐에서 공장으로 물을 운반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단지 TSMC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 부족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TSMC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삼성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E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E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 AI의 GPT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OI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으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